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조용히 봄이 온 도로엔 차가 줄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평균 1,800원 넘은 지 오래고 정부는 오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월 물가는 3.7%나 올랐는데 당분간 3%대 아래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외 공급망 사정도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인가 보다. 어제 오후에는 산책하다 탄성이 나오더군요. 바람 끝은 뭉툭해졌고 두꺼운 겨울 외투도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3월 4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올해 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9%에 육박하네요. 거의 9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을 했고요. 특수고용직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또 청년 희망적금 신청, 이거 오늘 마감입니다. 꼭 챙겨서 보시고요. 증시 시간에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불타는 경제에는 여러분이 아마 TV에서는 보셨겠지만 주변에는 없을, 이름은 하나인데 직업은 수십 개 가지고 있는 자격증만 44개 MZ세대 엔잡러가 나오거든요. 임팔라님 모시고 이분은 왜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따는 건지, 주말에는 왜 다른 직업을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연반인이 대세라는 거 요 트렌드 알려드릴 건데요. 일반인인 듯 일반인 아닌 연예인 같은 너. 일반인에 대한 관찰 예능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연반인의 세계 김영대 평론가와 알아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게시판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놓고요. 샵 0951로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5,000달러 넘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민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가 35,1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31,881달러에서 단숨에 10.3% 급증한 겁니다.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우선 코로나 충격에서 경기가 회복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했고요. 국민 총소득은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환율 영향도 좀 받는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숫자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물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좀 줄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게 다시 반등을 한 거죠? 네, 3년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겁니다. 2017년에 사상 처음 3만 달러대에 들어섰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2년 연속 감소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일명 30-50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직 7개밖에 안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수년 안에 4만 달러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0%로 집계됐고요. 1월에 공개된 속보치와 똑같았습니다. 네, 은행권으로 가보려는데 대출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한국은행이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어제 내놨는데요. 은행들의 1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85%로 한 달 전보다 0.22%포인트 올랐습니다. 8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올라서 8개월 동안 1%포인트 넘게 뛰었고요. 상승폭은 전달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한 달 동안 0.16%포인트 올라서 5.28%를 기록했습니다. 7년 4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인은 코픽스나 은행채 같은 지표금리가 높아진 데다가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이 1월 달에 새로 내준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23.7%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나 세금 내는 날짜, 요 기한을 조금 더 미뤄주기로 했네요. 네, 당초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됐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분이 유예 대상입니다. 또 소상공인의 2분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납부 유예됩니다. 이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은 예정대로 이번 달 말에 종료가 됩니다. 4월 달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 등과 중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다만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정부는 최대한 허용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인데요. 원래 금융당국은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쪽이었는데 오미크론 확산세에다가 정치권의 요구까지 겹치면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이번 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인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지원금 최대 1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5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과 작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1차부터 4차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난주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가 지원이 이뤄진 겁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68만 명이고 4,10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대리운전 기사나 방문 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께는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주부터 기존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 계좌번호가 바뀌었거나 다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거부하려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또 과거에 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분들께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번 달 21일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존의 지원 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중에서 이번 5차 지원에서는 제외된 분들이 15% 정도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택배 기사, 골프장 캐디와 퀵서비스 기사 등등 9개 직종인데요. 이 고용 상황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금융상품입니다. 청년 희망적금, 이거 오늘 신청 마감이라고요? 네, 은행들이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창구를 이용하시려면 오후 3시 반까지, 또 스마트폰 앱으로는 저녁 6시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이 오부제 같은 거는 없어졌으니까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처음 소득을 얻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도 청년 희망적금 가입을 받아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여름쯤에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 개학하고 바로 또 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제법 많은 모양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내일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다소 완화가 되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개인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볼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는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나 나스닥이 1.6%대 하락을 하면서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좀 더 하락폭이 셌습니다.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서방 국가랑 러시아 간 대립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파월 의장의 강도 높은 발언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에 파월 의장은 하원 연설을 통해서 나는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라는 발언으로 시장에 일부 안도감을 제공했는데 어제 있었던 상원 증언에서는 이 25bp 인상 지지 발언을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시장의 경계감을 재차 확대시켰습니다. 또 같은 날 이야기를 했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본인은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전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현재 연준은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준 같은 경우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오판이었음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정 부분 잃어버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본연 책무인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도 여기에 지금 부담을 느껴가지고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뉴스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쫓겨난다. 이것 네네.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들 했거든요. 이게 일단 MSCI 이 지수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왜 수혜를 보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의 영어 약자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같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기준점이 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오늘 코스피 현황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신흥국 증시를 이야기할 때 오늘 MSCI 신흥국 지수 어때요?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덱스 200, 타이거 200과 같이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 투자하는 ETF가 존재합니다. MSCI도 마찬가지인데 MSCI 신흥국 지수를 그대로 따라 투자하는 ETF나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2조 달러 정도, 다시 말해 한국 돈으로 약 2,400조 원 정도가 이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의 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빠지면 한국이 왜 수혜를 보느냐, 여기에 대한 좀 의문들이 명쾌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비유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 10명으로 구성된 여기 TBS 팀한테 회사 사장님이 네. 올해 정말 영업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했다고 성과금을 팀 전체로 10억을 줬다고 가정할게요. 정말 그런 좋네요. 행복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 10억을 10명이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면은 인당 1억씩 받는 건데, 네.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성과급을 못 받고 나가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네. 그러면은 나간 한 명이 받아갈 1억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9명이 나눠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MSCI 신흥국 지수에도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여러 개의 국가가 속해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지수에서 퇴출되니까 러시아의 1.5%의 비중을 다른 국가들이 n분의 1이든 아니면 특정 비율로 할당이 돼서 돈을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증시가 수혜를 입는다는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한국에 유입될지 정확히 추정은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8에서 10조 원 정도가 그냥 들어올 거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행복회로를 보이는 것 같고, 보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5천억 원 정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 정도는. 예, 그 3월 9일 이후에 이제 이 지수에서 러시아 지수가 퇴출이 되는데, 그 이후에 좀 시간을 두고서 이제 그 자금들이 나눠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5천억 원이라면은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이 이제 외국인 주도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 5천억 원의 외국인 추가 수급은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러시아가 왜 하는 전쟁인지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네. 보면 S&P가 트리플 C 마이너스로 러시아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이 8단계나 맞습니다. 내려간 거고, JP 모건은 2분기 러시아 상승률을 마이너스 35%로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의 정당성. 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어제 좀 단기 급등세를 보인 영향도 있고,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대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주들이 다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나 또 알루미늄, 비철 금속과 같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업종들, 수혜 업종들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들 많죠. 여기에서 보면 엔잡러,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나는 소득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다른 면에서는 나는 회사원이지만 사실 다른 걸 더 잘해 해서 퇴근하고 웹툰 작가 이런 걸로 일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번에는 MZ세대 엔잡러 선배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거든요.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다양한 일을 하고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 임팔라 이런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격증만 40개가 넘는다고 하는 프로 엔잡러 조언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블로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이름은 하나인데 도대체 부캐가 몇 개인가. 최근에 한 은행의 현직 청경으로 취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럼 연차 쓰고 오셨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연차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내 이야기를 이런 공식성상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잠깐 동안만 그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마스크를 잠깐 내렸고 우리 언양님도 잠깐 내렸거든요. 저희 이제 마스크를 다시 쓰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SNS 예명이 임팔라예요. 네. 이게 초식 동물 아닌가요?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태권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보통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 유하다, 순하다 약간 느낌을 주기 위해서 관장님이 임팔라라는 예명을 지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임팔라라는 이름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순하고 뭔가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미지를 뭔가 이런 동물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임팔라님, 조원양님이 20대 후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제가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우리 초식남이 핫 트렌드였어요. 네. 그때 당시 아마 굉장한 칭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격증이 무려 44개나 있다고요. 네.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셨는지 이것도 궁금했고, 네. 어떤 것들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인적자원관리사라는 자격증과 ERP 물류 2급, 커말 2급, IoT 사물지식 능력 검정,
ERP 생산 2급, ERP 인사 2급,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은행 텔러, 그다음에 건강가정사 등 총 44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조원양님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할 수 있는 일도 상상을 초월하게 다양한데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 저 요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게 저도 건강가정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정확히는 이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소재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자격증 특징상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건강가정사도 이제 일부 과목만 추가적으로 이수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이제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근무하셨던 이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한 복지재단에서도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서 자격증도 따고 관련 업무도 하신 건가요? 제가 복지재단에서 근무를 했던 것은 어떤 뭐 큰 대의나 뭐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무를 했던 다른 이유는 이제 크게 없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던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이제 실버 산업의 부상과 개인적인 관심, 그다음에 자기개발 목적에서 좀 취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실 근본적인 차이점을 좀 느꼈거든요. X세대까지는 필요에 따른 자격증 취득이나 그걸 통한 활용이 많았는데 개인적인 관심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수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거의 이렇게 병풍을 한번 두를 수도 있을 만큼 가지고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거 특이하다 했던 건 이분이 자격증뿐만 아니라 단증이 특공무술, 합기도, 종합격투기, 당수도까지 이런 운동 관련 단증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이런 단증을 다 따시는데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이것까지 다 따시게 됐어요? 이제 그 자격증들에 대해서 다양한 좀 운동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족구도 잘하시고 이제 저희 동생은 또 다른 운동도 다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관심 있었던 분야가 이제 운동, 특히 무술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뭔가 전문적으로 활용을 하지는 않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분들이 뭐 하나 이 똘똘한 거 하나를 따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이것저것 너무 증만 따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혹시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분야에 이제 정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취업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도 물론 그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는 아예 동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뭔가 자기개발과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마음이 지금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무조건 취업이 목적이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분야에 세분화해서 접근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 자격증이 뭔가 그 분야를 좀 보여주는 간접적인 이정표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목적 때문에 자격증을 좀 취득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굉장히 많으시고 처음에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찾았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실제로 취업을 하실 때요. 이런 44개에 이르는 자격증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저는 지금 실제 취업한 경비보안 업종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 경비원 신임 이수 교육 관련해서도 이게 자격증은 아닌데 일종의 경비보안 업종에서는 절대적인 수료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되었고 제가 사무보조와 행정직의 취업에 도움을 주었던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그다음에 워드, ITQ 등의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권 인턴십을 했을 때도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자격증에 대한 어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펀드 투자와 이제 정권 투자, 매경 테스트, 테셋, 은행 텔러와 이제 보험 설계사 등이 이제 금융권 면접제의 큰 어필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론의 바탕이 되는 실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의 완성은 아무래도 배움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뭔가 자격증을 통해서 뭐든지 다 되겠지 하는 만능주의는 좀 경계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자격증 만능주의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도 사실은 세대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저하고 신입사원은 이제 거의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만, 이 후배 사원들 보면 스펙들이 소위 대단합니다. 뭐 저희 때도 입사 시험에 기준점들은 있었거든요. 뭐 예컨대 토익 860점 이상, 뭐 학점 얼마 이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하고 비교하면은 뭐 자격증의 수, 경험의 수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본인 또래 집단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조원양님은 어느 정도 수준의 스펙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MZ 세대 사람들이 조금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자기 개발에 열중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 자격증 따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뭔가 그런 능력치나 스탯이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기분, 뭔가 나의 게임 캐릭터 부캐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증도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취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많은 MZ세대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진짜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공모전에서도 수장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대외 활동만 참여했다 하면은 우수 활동자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각종 상금이나 명패 같은 것들 수령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고, 뭐 더 이제 다양하고 난이도가 이것보다 더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MZ세대 축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런 분들 보면 항상 겸손한 자세로 타인의 장점을 항상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보다 때로는 우리가 더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산 건 아닌지, 그래서 그 가치들을 무조건 취업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한정짓지 말고 뭔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통해서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는 MZ세대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야, 자격증이 44개고 현직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다른 일을 또 주말에 하고 대단하다. 그런데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하나는 44개에 이르는 자격증을 딸 동안 시간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자격증이 44개지만 그중에 실제로 몇 %나 쓸모가 있습니까?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일단은 시간이랑 비용은 제가 군대에서 좀 취득을 해왔기 때문에 한 5, 6년 이상 좀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의 계기는 아무래도 제가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공군에 너무 이제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또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 6년 이상 노력을 해왔고, 비용은 적어도 한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자격증 취득 비용이라든가 뭐 다시 떨어지면 다시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 합치면은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쓸모 있는지 여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쓸모 있는 자격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토익 같은 부분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 정말 자기 개발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S 리더스 관리사라든가 SMAT 같은 자격증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뭔가 그런 지식들을 담고 있는 자격증인데, 네. 그게 뭔가 직접적으로
취업을 할 때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은 사회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마치 지금 조원영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게임할 때 인벤토리에 아이템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그 필드에서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필요한 옵션이 다르거든요. 네. 그걸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컬렉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주신 이런 말씀들을 모아서 한 플랫폼에 올려서 이걸로 또 수익을 거두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업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수익 창출이 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수익을 말하기에는 아직 미약하긴 한데 지금 타 수익 창출 콘텐츠 플랫폼이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하나 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회사에서 우리 조원영님이 이렇게 다양한 부캐들 그리고 주말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다른 동료들도 알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너무 탐나서 뽑아놓은 인재인데 할 수 있는 거나 관심사가 너무 많으니까 혹시 저 친구 금방 나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외적으로는 이제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만약에 인재들을 차출을 하고 이제 채용을 해놨는데 이제 인재들을 교육하고 이제 각종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회사에서 나가버리면은 결국 그 비용은 이제 조금 매몰 비용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외적으로는 많이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조금 알아가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험도 쌓고 부수입도 얻는다. 네네. 그리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한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계시다는 건데 지금 현직으로 일하는 공간에서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에 주말에 또 본인만의 개성을 찾아간다는 뜻이겠지만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도 주말에 근무를 해서 부수입을 얻으셨다. 여기서 일단 의료 인력이 아닌데 어떤 근무를 하실 수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전선으로 그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이제 개인 정보를 조회를 해서 그 개인 정보에 맞게 이제 라벨을 뽑아드리고 그 라벨을 뽑아드린 거를 이제 검체에 붙여가지고 이제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CR 검사라고 하죠. 그것들을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QR 등록을 해드려야 되고 이제 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미약한 영어로 좀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지만은 뭔가 그래도 이렇게 실전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는 이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알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좀 부족한 영어에도 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업무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저는 정보를 얻는 원천 플랫폼이 이제 알바몬이나 각종 구직 사이트에서 얻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SNS라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부업에 소개해 주시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런 좋은 부업 자리들을 좀 많이 알아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MZ세대들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또래 친구들은 보통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합니까?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와 어떤 거를 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대답을 어물쩡하고 넘어가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모르는 건 더 많아 보이고 전 뭐를 알고 싶어서 뭔가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뭔가 복잡해지고 뭔가 그런 명확성이나 목표성이 좀 더 희미해지는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좀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MZ세대에 흔히 우리가 엔잡러라는 이 신조어를 많이 쓰거든요.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본인의 의지이든 이 엔잡러가 될 수밖에 없는 청춘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내가 먼저 엔잡러 해보니 어떻다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엔잡러를 하신다고 하면은 얻는 것은 가장 크게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부업을 통해서 주말마다 할 수 있는 재택 알바로 이제 인바운드 콜센터 알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인바운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바운드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뭐 이런 제가 최근에 했던 AI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이런 알바들을 통해서 돈도 벌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석엔조의 효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MZ세대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업무들 이런 부업들을 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건 금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취업을 할 때 일종의 역량과 재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또 다시 만나게 될지 아니면 현직에 있으면서 다양한 부캐를 늘려가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MZ세대 대표 프로 엔잡러라고 불러드릴게요. 조언양님, 임팔라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연반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예인하고 일반인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데 연예인은 아니지만 방송에 출연해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최근에 일반인들 출연하는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잖아요. 연반인이 방송가에서 아주 핫한 아이템이 됐다고 해요. 빨간 머리의 제재씨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겠죠. 경제탐사 알아봅시다. 오늘은 최근의 방송 트렌드 중 하나인 연반인의 세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연변 이런 건 있었는데 연변에서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연씨 변호사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우리 연반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어야 연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있을까 싶은데요. 근데 일단은 저보다는 유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래요. 네. 아니 일단은 이게 연반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 신조어고 신조어 중에서도 정말 신조어죠. 최근에 등장했던 말이고. 근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흔하게 쓰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방송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게 방송인이라는 말이 정말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통칭해서 이제 방송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전에는 연예인이라는 말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유명인이라는 말은 있었지만은 어떤 특정한 직종을 설명하기 어려운 가령 뭐 가수다, 배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방송인이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좀 애매하게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 시작을 박경림 씨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연반인과 좀 오버랩되는 게 있죠. 이휘재 씨 같이 뭐 또 방송 이렇게 뭐 FT 생활 같은 걸 하다가 연출을 하다가 그러네요. 네, 방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게 연반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기준점을 삼는 것은 매스미디어, 어쨌든 방송.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예능이나 뭐 뉴스 프로그램이나 특히 연예 프로그램이죠. 이런 곳에서 나와서 인기를 얻는 정도까지 되는 뭐 일반인 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반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연반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쓰인 지 한 1, 2년 요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사용한 게 그 문명특급이라는 콘텐츠 제작하시는 제재씨라고요? 그렇죠. 연반인이라는 말을 딱 치면 그냥 연반인이라는 말의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재씨가 나올 정도로 사실 제재라는 존재가 이제 연반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래 그 제재씨 뭐 지금은 다 연예인급으로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연예인 같이 알고 계신데 원래는 그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방송국 직원이시죠. 그때 상근 프리랜서 개념으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것도 보도국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이런 뭐 K-팝이나 이런 관련한 컨텐츠를 만드는 PD로 일을 하시고 사이사이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존재감을 딱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이런 포인트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특급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로 정말 대박이 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연예인이라는 구분 자체가 좀 어색한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인지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반인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요. 사실 제재 씨가 MZ세대가 보기에는 특히 그 제너레이션 G가 보기엔 굉장히 부러운 위치일 수 있는 게 그냥 재미있게 세븐틴의 호시하고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으면서 한가인 씨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손뼉을 칠 수 있는 그런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일반인의 범주에 넣기에는 이제 너무 부러운 위치에 갔다 이런 그런 평가들도 많고. 그게 사실 셀링 포인트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재 씨의 위상이 뭐 연예인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연반인이라는 어떤 위상,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은 성덕이다. 성공한 덕후다. 혹은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처럼 일을 하는데 저렇게 유명인의 위치까지, 연예인의 위치까지 올라서 저렇게 뭐 호시 씨라든지 그런 다양한 스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일종의 대중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판타지를 키워주는 맞아요.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빅셀럽들과 경쟁을 해서 인지도를 얻어야 하는 연예인의 그 직군에 자기가 포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죠. 언제든 자기는 거기서 이탈을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 게 아마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강철부대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도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사실 일반인이거든요. 일반인인데 이분들도 방송 와중에 아니면 방송 이후에 연예인급 인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방송가에서 서바이벌이나 컴피티션, 뭐 리얼리티 이러한 포맷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런 일반인들의 뭐 끼라든지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비하는 것이 재미가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또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말씀하신 강철부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각종 뭐 연애, 가상 연애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리얼리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연애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각종 뭐 솔로 뭐 이런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넓게 보면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수우파도 일종의 연반인의 개념을 활용한 그런 또 예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 특히 그 일반 우리처럼 그냥 회사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연애 예능 프로그램들을 접목한 이런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그 뭐였죠?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한 그 A 채널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흥미로웠던 점이 우리가 뭐 이게 연예인이랑 일반인을 가를 수 있는 이게 본질적인 구분 같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말도 참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비연예인이 일정 부분 인지도를 쌓고 인기를 얻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연예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또 업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일반인을 봤을 때 우리가 아 참 일반인처럼 생겼다. 뭐 혹은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네. 그런 구분 자체가. 그런데 누가 봐도 연예인의 버금가는 혹은 연예인 이상의 그런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고 끼를 갖고 있고 그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매력이 많은데 이들이 그냥 나와 똑같은 일반인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서로 간의 연애의 감정을 뭐 교류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자기의 뭐 퍼스널리티 개성들을 드러내고 하는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나 이런 흥미가 사실은 연예인들의 삶을 관찰하거나 그들의 인터액션을 보는 것 이상으로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가져간 게 이런 연애 프로그램인 거죠. 과거에는 이제 연예인과 일반인의 그 관계, 네. 연애 감정을 우리가 그 뭐 그게 실제건 가짜건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건 있었죠. 산장 미팅도 있었고. 산장 미팅도 있었고 이휘재 씨가 그 두 분이서 더블 MC를 하면서 일반인 여성과 데이트하고 차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인기였죠. 그렇죠. 네. 또 뭐 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진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일반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목표였다면 그 다음에는 연예인의 버금가는 혹은 그들을 종종 능가할 수 있는 수려한 외모의 그 외모를 이제 감상하고 거기로부터 뭔가 우리가 연예인을 소비했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쾌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단계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인별그램 같은 네. 그런 SNS에서
다양히 요새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어떤 육체의 어떤 아름다움 같은 거 거기서 느껴지는 매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뭐 최근에 솔로지옥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인 이런 만족을 뭐 추구하는 혹은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로망 같은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그 심리를 활용한 프로그램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그들이 다니는 회사도 대충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남산부근의 그 회사 근처 구내식당에 가면 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훨씬 와닿거든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그런 결혼했어요 같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을 때는 연예인들끼리의 연애 혹은 가상 결혼이니까 네. 남의 나라 얘기인데 반해서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광화문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떡볶이 사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말씀하셨던 그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은 미국 예능 투핫 투핸들의 한국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연반인들이 인기를 끕니까? 이 뭐 이런 개념이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 만든 개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와 받아들이는 그 톤이라 그럴까요? 온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요. 평생 그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볼 일이 없어요. 너무 넓어서 그런가요? 같은 주에 사는 사람들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주에 옮겨서 살면 그만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연방 정부가 추적하지 않는 한 그럴 정도로 사실은 남은 남이다. 라는 그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남의 동네는 남의 동네 이런 게 굉장히 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뭐 연예 산업이나 뭐 이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 살고 그리고 건너 이렇게 다리를 타다 보면은 결국은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령 투아트핸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나랑은 무관한 사람이야 하니까 연반인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연반인의 레벨까지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솔로지옥에 나와서 뭐 가령 강소연 씨 같은 사람이 엄청난 스타가 됐다 그러면 당장 인스타그램 뭐 이런 팔로워 수가 증가를 할 뿐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왠지 오늘 운동하러 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실제 그럴 확률은 없지만요. 이러한 어떤 저는 일종의 착각 판타지를 파는 것도 최근에 이 연반인을 활용한 마케팅이라든지 이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종합이 돼서 아마도 일반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방송 만드는 사람들 가장 고민이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경제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훌륭한 인재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송이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뭐 종편, 케이블 많이 등장하면서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차별화된 컨텐츠는 그냥 어떻게 차별화된 새로운 뉴페이스를 출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미션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있는 당연히 기성 스타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식상해. 저 사람 M본부에도 나오더니 K본부에도 나오더니 또 S본부에도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연반인들은 저 사람 새롭게 보는 얼굴이야. 하지만 매력 있어. 한번 지켜볼까 이런 식의 어떤 신선함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정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뭐 커뮤니케이션 뭐 학문적으로 좀 접근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연반인이 뭔가 하는 거는 진짜일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말 리얼리티를 표방하고 혼자 사는 프로그램들 많죠. 하지만 그걸 보면서 마음 한편에 저건 실제가 아닐 수 있어. 아무렴 연예인인데 저럴 리가 없잖아 라고 하지만 이 연반인들의 생활은 왠지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런 식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리얼하다. 어센틱하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그게 참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니 씨가 그런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엄마하고 같이 딸기를 먹다가 연유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날짜 좀 지났네. 제니야 그냥 먹어. 엄마가 주셔서 세상에 제니 씨도 우리하고 비슷했어. 그거 자체가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아유, 뭐 연예인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아니 사실 우리는 그 냉장고에 있는 거 약간 유통기한 지났을 때 좀 이렇게 고민 조금 하다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 고민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연반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재미있는 셀링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연반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논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제 이 논란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예인들 물론 연예인들도 논란이 많이 있고 사생활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논쟁들이 늘 끊이지 않는데 어쨌든 연예인들은 각 방송국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 많죠. 그 뭐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요. 근데 이 연반인에 대한 섭외 경쟁이 불거짐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들이 계속 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누구 학폭 논란, 조금 지나면 뭐 가품 논란, 조금 지나면 과거에 무슨 뭐 성범죄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게 되는데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방송국의 탓이나 제작진의 무책임으로 돌리는 시선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반인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요. 체계적으로 트레이닝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는 게 최근의 연반인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노래로 오늘 오랜만에 한번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김영대 평론가님이 골라오신 거죠? 수퍼에서 네. 뭐 현상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노래죠. 헤이마마. 네, 데이빗 게타의 헤이마마로 저희 마무리하면서 월요일 날 돌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발전.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